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입니다. 지난번 이 컨텐츠 1화가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피드백 남겨주셨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읽어봤고요. 저희도 수용을 해서 오늘은 최대한 컷 변화 없이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이고, 또 우리 메이 같은 경우는 제 촬영을 해주면서 동시에 오늘 사건에 대해서 좀 같이 분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디바메이입니다. 또 댓글에 약간 분위기가 너무 밝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셔서 저희가 조금 조명을 낮춰봤어요. 오늘 2화 차분한 분위기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에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있는 우리 메이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반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살고 있던 40대 남성 러셀 파리아는 2008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내 베시 파리아와 재혼을 해서 다시 행복한 삶을 꿈꾸게 된 거야. 동시에 베시가 데려온 2명의 아이, 각각 17살, 14살 된 딸들도 함께 키우면서 단란한 가정을 시작하게 되지. 그런데 재혼한 지 단 2년 만에 예고 없는 불행이 닥쳐오게 돼. 아내 베시가 유방암을 진단받은 거야. 러셀은 아내를 살리려고 여기저기 항암 치료도 알아보고 또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보살폈어. 하지만 결국 암이 간으로 전이가 되면서 베시의 건강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빠지더라고. 의사가 끝내 그녀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알려줬지. 여기에 베시는 절망했고 몇 달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면서 죽음을 기도하기도 해. 삶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러셀은 그런 아내를 옆에서 끝까지 지키면서 보살폈고. 그런데 남편을 보다 보니까 아내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야. 남편한테도 휴식이 좀 필요하잖아. 그래서 자기의 우울함을 잠시 내려놓고 여보, 가서 친구들이랑 좀 시간을 보내고 와요 라고 제안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 러셀도 매주 화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 주로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게임을 하고 운동을 즐기기로 했지. 그들끼리는 이게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게임의 날이라고 불렀고. 그러던 2011년 12월 27일 화요일. 러셀은 저녁 6시에 출발을 해서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친구 마이클 집에 도착을 해. 친구 4명이 모여서 연달아 영화 2편을 봤고 팝콘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었지. 이날만큼은 아픈 아내에 대해서 잠시 내려놓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진 거야. 그렇게 놀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금방 9시가 되더라고. 야, 이제 친구들아, 다음 주에 만나자 라면서 헤어진 후에 운전을 해서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는 9시 40분쯤이었어.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내부가 조용한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날 오후에 아내가 병원 예약이 있다고 했어. 저녁에 돌아왔을 테니까 아내가 피곤해서 벌써 자나 싶었지.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거실로 향하는데 베시가 소파 밑에 쓰러져 있는 거야. 근데 상태가 심상치가 않아. 일단 손목이 절단된 상태고 온몸에 칼이 찔려 있었어.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 목 깊숙이 칼이 꽂혀 있던 거지. 당황한 러셀이 급히 911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는데 이때 함께 통화를 했던 구급대원은 러셀의 목소리가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고 기억하고 있어. 자, 10분 후에 구급대랑 경찰이 도착을 해. 이 현장을 보자마자 바로 감이 왔어. 피해자 몸에는 총 50개가 넘는 상처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누군가가 공격한 살인사건이라고 본 거지. 그런데 여기서 러셀이 좀 다른 주장을 했어. 제 아내가요, 사실 몸도 아프고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죽음을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럼 남편이 자살을 먼저 목격했다는 거죠? 바로 그 현장에서. 그럼 그 현장을 발견한 최초 목격자인데, 그럼 아내가 목에 칼 찔린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자살? 이건 약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을까요? 남편이 범인이고 자기가 은폐를 하려고 괜히 아내가 자살 시도를 한 것 같다. 경찰도 그렇게 봤어. 사실 그게 좀 일반적이기도 해. 그래서 이게 현장만 보더라도 경찰 눈에는 말이 안 됐거든. 뭐 지금 상처가 50개, 게다가 다 찔려 있는데. 그래서 즉각 러셀이 주요한 용의자로 지목이 되고 수사가 시작돼. 그런데 마침 현장을 수색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증거가 하나 발견됐어. 그게 뭐였냐면 러셀의 옷장에 피 묻은 슬리퍼가 발견된 거야. 심지어 얼마 후에는 러셀이 이제 주요한 용의자다 보니까 불러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하게 되거든. 경찰이 물었지. 당신이 배 씨를 죽였습니까? 근데 러셀이 당당하게 아니요? 라고 말을 했는데 결과는 거짓이었어. 결국 배 씨의 장례식 바로 다음 날인 2012년 1월 4일 러셀은 1급 살인으로 체포돼. 근데 그날이 게임의 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을 텐데 알리바이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러셀 역시 나는 그날 친구들이랑 있었다 라면서 살인을 강력하게 부인했어. 변호사 또한 이거 봐라. 그날 집에서 6시에 떠나서 6시 반에 마이클네 집 도착했고 또 9시에 나와서 9시 40분쯤 집에 도착을 했거든. 자, 그 시간대는 확실한데 문제는 그럼 배 씨가 몇 시에 죽었냐는 거야.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검 결과를 보니까 저녁 7시 20분에서 9시 41분 사이였다고 나와. 그러니까는 러셀이 도착하기 직전 그 사이에 사망을 한 거지. 그래서 러셀의 핸드폰 위치, 신용카드 다 뒤져봤거든. 근데 분명 그 사람은 집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게 확실했어. 또 같이 있던 그 3명의 친구 모두 우리 러셀하고 같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줬고. 그렇다면 경찰이 옷장에서 발견한 그 피 묻은 슬리퍼,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을 했어. 만약 러셀이 진짜 아내를 살해했다면 상처가 많았으니까 엄청난 피가 튀었을 거야. 근데 왜 하필 슬리퍼에서만 혈흔이 묻어있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게 변호사의 주장이었어. 그래서 오히려 진범이 따로 있고 지금 남편 러셀을 범인으로 몰려고 일부러 피 묻히고 옷장에다 숨겨둔 거다라고 지적을 하게 돼. 근데 저도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 중요한 증거를 다른 데도 아니고 옷장에 숨겨두면 분명히 경찰이 와서 수색을 할 거잖아요. 저 같으면 아예 다른 데다 숨겨버리거나 없애버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버젓이 옷장에 있었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지?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 검찰 쪽 입장을 좀 들어볼게. 담당 검사는 일단 그 러셀 친구들이 다 거짓 알리바이를 대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 그러니까 이미 친구들은 이 아픈 아내를 죽일 러셀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고 러셀의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해줘서 친구들이 위치를 조작한 거다라고 반박을 한 거지. 게다가 결정적인 게 있어.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증인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배 씨의 베스트 프렌드 팸 허브였어. 팸은 배 씨가 사망한 그날 그 아픈 그녀를 직접 병원에 데려다주고 또 집에까지 데려다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목격한 인물이지. 그런데 이때 팸이 말하기를 자기는 그날 친구를 데려다주고 배 씨네 집 맞은편에서 웬 주차되어 있는 차 하나를 목격했대. 그리고 그 안에 러셀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들어있었다는 걸 목격했다는 거지.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니야. 사망 전에 배 씨가 자기 베프한테 털어놓은 게 있는데 이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자기가 너무도 힘들다는 거지. 특히나 러셀이 알코올 중독이 있는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또 막 폭언을 했다고 해. 그걸 다 친구한테 고백을 했대. 그러면서 팸은 내 친구가 전부터 죽고 싶어 했던 것도 다 그 남편의 폭력 때문이다. 최근에는 배 씨가 이혼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걸 러셀이 알아내고 아내를 살인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어. 이게 주장만이 아니야. 그 근거로 배 씨의 노트북에 가보면 거기다 일기를 종종 남기곤 했는데 그 내용에 아마 이런 게 들어있을 거다라고 언급을 하기까지 하지.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 뭐였냐면 남편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 막 이런 내용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용들이 가득하더라고. 자, 이 증언은 너무도 중요했어. 그래가지고 재판은 당연히 러셀에게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 긴 공방이 이어진 끝에 러셀은 1급 살인 그리고 무장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가석방 없는 30년형을 선고받아. 검찰은 그 친구들도 다 같이 공모를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들에 대한 혐의는 결국 제기되지 않았어. 근데 그 친구들 혐의가 없는 거면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히려 러셀의 알리바이가 입증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야. 근데 어쩌면 이 재판은 러셀이 처음 아내의 자살인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을 때부터 경찰이 좀 답을 정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러셀 외에는 뭐 또 다른 용의자도 없었고 또 게다가 절친의 증언까지 나오다 보니까 방향이 그냥 완전히 러셀로 결정이 된 거지. 그런데 러셀은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나는 절대로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곧바로 재심을 청구하게 되거든. 근데 바로 기각이 되고 이미 그렇게 살인마다라고 낙인을 찍힌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진 않았어.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지. 근데 세상에 바로 다음 해인 2014년 1월에 대반전이 벌어져. 갑자기 신문과 언론에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죽인 진범은 따로 있다라고 대서특필한 거야. 근데 이걸 본 검찰은 좀 당황했지.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범인 다 밝혀놨는데. 근데 오히려 언론사는 아니 우린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어 라면서 그를 정확히 지목했는데 그게 누구였냐?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목격했고 가장 친했던 친구 팸이었어. 그 베프 팸이요? 네. 아니 무슨 근거로요? 자, 그 근거는 바로 사망보험금이야. 알고 보니까 사망보험금이 약 15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2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아니 그걸 팸이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러셀이 재판에 묶여있는 사이에 비밀리에 자기가 보험금을 모두 수령한 거야. 의심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그때부터 한 기자가 팸의 뒤를 캐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 여자가 이미 2번이나 범죄 경력이 있더라고. 그거 모두 보험 사기 전적이었어. 그 분야에는 완전 전문가였다는 거지. 근데 그런 전과가 있었으면 약간 이 사람 진술에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보험이 수령된 내역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살인 사건의 증인이 되는데 이런 전과가 있다는 게 큰 이슈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팸이 용의자로 지목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야. 그 앞서 러셀 재판했을 때 변호사 또한 진범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 그때 지목된 게 팸이었어. 그럼 그에 대한 증거가 뭐였냐? 들어봐. 사건 당일 팸이 배 씨를 7시쯤 집에 데려다 줬다 했어. 그리고 자긴 바로 떠났다고 진술을 했거든. 근데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보니까 아니야. 한 30분가량 이 집 근처에 머물렀더라고.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잖아. 당신은 떠나지 않았잖아. 그리고 또 30분 정도라면 충분히 살인을 저지를 만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보험금을 받았다는 것도 좀 이상해요. 보통 직계가족이 맞잖아요. 딸도 둘이나 있었고 남편도 있었었고. 원래는 그 보험금을 받는 게 팸이 아니었어. 그런데 사망하기 딱 5일 전인 12월 22일에 이게 딱 이름이 친구 팸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걸 확인하게 된 변호사가 봐라. 팸이 애초에 보험금 노려서 배 씨 살해하고 이제 와서 러셀한테 다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지. 근데 여기에 팸도 지지 않았어. 강하게 반박을 하는데 그 들어보면 또 맞는 부분이 있다. 자기는 정말 친한 친구, 아픈 친구를 위해서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병원도 데려다 주고 집에 내려다 주고 자긴 바로 돌아갔대. 그런데 막 가려던 길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차를 세우고 통화를 좀 했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왜 그 보험금 수령인이 바뀌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배 씨가 남편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배씨가 죽으면 러셀이 그 돈을 차지할 수도 있으니 배씨 입장에선 이걸 자기 딸한테 주고 싶어서 차라리 친구인 팸아 네가 가지고 있어라. 네가 받아서 내 딸들한테 줘라. 라는 의미로 내가 갖게 됐다라는 거야. 또 듣다 보니까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지, 그치? 결국 이 주장은 재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러셀 측의 주장은 모두 기각이 된 거지. 그럼 그 판결이 다 끝났는데 오히려 언론 쪽에서 들고 일어난 거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 좀 판결이 이렇게 딱 완결이 되면 다시 재심하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지. 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당시에 이 보도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 그렇다 보니 재판부가 이걸 더 이상 무시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러셀이 복역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드디어 재심이 이루어지게 돼. 다행히도 러셀 측은 만반의 태세였어. 이제 허점 다 지적한 거지. 우선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 바로 노트북 일기장. 이거 처음부터 팸이 제보한 거잖아. 그 조사를 딱 해보니까 이 일기 내용이 워드 97로 작성이 된 문서였어. 근데 실제로 배씨의 노트북엔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 문서 자체가 다른 곳에서 작성된 후에 노트북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지. 게다가 피 묻은 슬리퍼도 이걸 CSI 요원한테 다시 검사를 의뢰하거든. 그랬더니 그 핏자국이 슬리퍼를 신은 채 밟아서 생긴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냥 이렇게 찍어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게 돼. 자, 그렇다면 지금 앞서 재판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개의 증거가 모두 힘을 잃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 팸은 어떻게 맞섰냐? 자기가 배씨 보험금 수령한 건 맞지만 그건 피해자 딸들을 위한 거 아니었냐. 내가 그걸 받아서 이미 딸들한테 다 신탁을 해줬다고 말을 해. 그래서 확인을 해봤지. 그랬더니 신탁으로 설정해둔 돈은 15만 달러가 아니라 10만 달러뿐이야. 그래서 팸한테 아니 당신 나머지 5만 불을 어디다 뒀냐 물었더니 아차차 제 또 다른 친구가요 유방암으로 죽었거든요. 그 친구의 자녀를 도우려고 제가 기부를 했어요 라고 말을 해. 그래요? 다시 확인해봤지? 무슨 소리. 그 애들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팸 당신 지금 진실을 말해라 하고 계속 추궁을 하니까 팸이 그래요.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좀 빼돌렸어요. 인정을 해버린 거지.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보험 사기 전과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작은 증거 확실한 죄를 다 실토하고 더 큰 살인은 절대 아니다. 좀 이렇게 말하려고 괜히 더 그런 거 아닐까요? 내 생각에는 팸의 입장에서도 그래 돈 정도 빼돌린 거 가지고는 큰 혐의가 아니니까 벌금 정도만 내면 되니까 근데 끝까지 살인은 자기랑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야. 자 그럼 이쯤에서 다시 한번 사망 추정 시간을 좀 분석해 볼게. 부검을 했을 때는 7시 20분에서 9시 41분에 사망한 것으로 나왔어. 그리고 팸은 7시에 내려주고 떠났다가 자기 잠깐 차 세우고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했지. 그게 맞다면 팸은 당연히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돼.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증인 한 명이 등장을 하거든. 마침 그날 그 시각에 근처에 살고 있던 주민 한 명이 배 씨와 팸이 집에 함께 들어가는 걸 딱 목격한 거야. 그리고 심지어 기억으로는 글쎄요 한 30분 정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라고 정확하게 증언을 해준 거지. 그러면 팸이 한 7시 반에서 40분쯤 나왔다고 치고 그 사이에 제3자가 들어와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애초에 이 범인 살해 추정 시간이 왜 7시 20분부터였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핵심 내용이 있어. 알고 보니까 배씨 딸이 7시 21분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 근데 엄마가 받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경찰은 그녀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지. 근데 실제 그 이후로 배 씨랑 마주치거나 본 사람도 없고 근데 이웃의 증언대로 팸이 30분간 그 집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녀가 살인했다는 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럼 살인할 시간이 충분했겠네요. 그럼 팸은 자기 친구 집에다 데려다 주고 거기서 갑자기 돌변을 한 거예요?
좀 그거 생각하면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건 여태까지는 추정일 뿐이야. 현재로서는 뭐 팸이 범인이란 정황은 충분해. 그래서 일단 재판부가 심사숙고를 한 끝에 지금은 러셀의 재판이잖아. 러셀의 판결에는 오류가 있었다. 그리고 결국 무죄를 선고했고 러셀은 아내가 죽은 지 거의 5년 만에 누명을 벗고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거지.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팸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타이밍인데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 러셀이 감옥에서 나오고 사실 얼마 안 된 시점이었거든. 그때가 2016년 8월인데 팸이 자기 집에 들어온 루이스라는 사람을 탕! 총으로 쏴서 살해한 거야. 뭐라고 하냐면 루이스가 칼을 들고 우리 집에 침입을 했고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남자는 분명 러셀이 보낸 살인 청부업자예요. 라는 주장이었어. 그러면 지금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경찰이 과연 이 주장을 믿어줄까요? 믿어줄 리가 없지. 너도 안 믿기잖아. 경찰은 팸이 지금 이제 러셀이 감옥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 범인은 나로 몰리는 것 같고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다시 러셀한테 모든 혐의를 씌워보려고 이제 루이스를 일부러 죽였다라고 판단을 했어.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 루이스가 11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 근데 그때 뇌손상을 입어. 그래서 그때부터 신체적 또 정신적 장애까지 얻어가지고 거동도 불편해 소통도 힘들었어. 그런 사람이 청부살인을 받아 애초에 팸의 집에 칼을 들고 찾아오는 것조차 이웃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야. 근데 여기서 팸은 아니다. 분명 루이스가 날 죽이려고 했고 난 정당방위다. 사실 그때 둘만 집에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알 길이 없는 거지. 그런데 바로 이때 익명의 제보 한 통이 들어와. 뭔데요? 근데 이 사건은 진짜 예상치 못한 일만 있는 거 같아요. 그치. 내가 자꾸 그런데가 되게 많아졌잖아. 네. 자, 이건 진짜 더 놀라운데 팸이 전에 뭐 본인이 무슨 방송국 PD라면서 이 지역의 유명한 그 배씨 사건을 재연 배우를 모집했다는 거야. 자긴 특히나 뭐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대. 그래서 제보자에 따르면 이 제보자가 거기에 응시를 하려 했는데 연기를 해주는 보수로 $1,000를 제안받았대.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자기는 결국 출연을 안 했는데 여기서 경찰이 딱 아이디어를 얻어. 왜냐면 마침 사망한 루이스의 바지 주머니에 $900 돈 뭉치가 들어있었어. 그리고 또 팸의 옷장 안에서 $100가 추가로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이거를 딱 합쳐보면 아까 그 제보자가 말한 $1,000하고 일치를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경찰이 루이스가 돈을 받고 연기를 하는 줄 알았다가 결국 팸이 이 상황을 모두 꾸미고 총으로 쏴서 살해했구나 라고 추정을 하게 된 거지. 근데 그 $1,000가 또 완전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900, $100 이건 어느 집에나 좀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경찰이 전에 러셀 때도 완전 이 사람 범인으로 몰았었잖아요. 그것처럼 팸한테도 완전 이런 선입견을 갖고 보는 그치. 프레임을 씌우면 안 네. 되는 거지. 그래서 경찰이 또 뭘 조사했냐. 그 양쪽의 현금의 1년 번호를 조사하게 돼. 그랬더니 루이스 쪽에 있는 건 1, 2, 3으로 끝나고 이쪽에서는 4. 어쨌든 요 1년 번호를 가지고 이 돈이 결국 팸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라는 걸 이제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갖게 됐어. 근데 여전히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리까리하잖아. 그런데 또 결정적인 게 나와. 이 루이스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만 있었던 게 아니야. 쪽지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 Get Russell's money, kill her.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보면 팸이 가져간 내 돈 가져와라. 그리고 그 여자는 죽여라. 그러니까 마치 러셀의 입장에서 내 돈 가져오고 팸 죽여라라고 명령을 한 듯한 쪽지가 그냥 버젓이 주머니에 하나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걸 확인해봤어. 드니 필체가 종이로 써져 있었거든? 팸이랑 똑같아. 이거 자작극이었던 거네요. 그치. 이게 앞에서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었잖아. 근데 팸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라 뭐 경찰도 쉽게 믿지 않았어. 근데 진짜 놀라지 마라. 이 사건 아직도 끝이 아니야. 팸을 조사하던 경찰이 새로운 의심점을 찾아내게 되거든. 그게 뭐냐면 팸 주변에 수상하게 죽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더라고.
그게 다름 아닌 펜의 친엄마 셜리였어. 이번엔 친엄마야. 셜리는 2013년 10월 31일, 그러니까 베시가 죽고 나서 2년 만에 발코니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채 발견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셜리는 나이가 많았고 치매랑 관절염이 심해.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실버타운에 살고 있었거든. 그 당시에 경찰은 허술한 이 난간에 기댔다가 실수로 추락해서 사망했구나라고 결론을 냈던 거지. 그리고 그 어머니가 죽고 나서 팸은 무려 22만 달러의 사망보험금을 받아갔고. 근데 이 사건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의심점이 너무 많아. 셜리는 일단 노인이야. 몸이 쇠약해. 그래서 지팡이나 휠체어 없이는 혼자서 걷기 힘든 사람이었어. 또 그 발코니에서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 발코니가 자기 허리까지 오거든? 근데 이 노인이 어떻게 거기까지 혼자 걸어가서 또 허리까지 오는 데에서 어떻게 추락을 했을까? 이게 도저히 앞뒤가 맞질 않는 거야. 근데 그건 또 그렇다 쳐. 더 결정적인 게 있었는데 몸에서 졸피뎀 84 마이크로그램이 나와. 이 양은 일반 복용하는 그 지수의 8배가 넘는 수치야. 자, 그렇다면 누군가 일부러 졸피뎀을 먹이고 밖으로 떠밀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마침 방문자 기록을 봤지? 그날 셜리와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사람도 다름 아닌 팸이었어. 와, 이거 너무 팸이 의심스러워. 그래서 2017년에 재조사가 시작이 되거든. 자, 근데 이게 지금 여죄가 막 드러나는 사이에 팸은 우선 루이스 살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돼. 집에 침입한 그 남자. 이미 뭐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났고 뭐 get Russ's money, kill her 이것도 다 자기 글씨인 게 들통이 났잖아. 그래서 2019년 8월 팸은 이 사건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바로 감옥에 수감이 되지. 자, 그럼 이제는 진짜 메인 베시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거든. 이게 앞서 말했듯 재수사였잖아.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 근데 그나마 사건 발생 10년 만인 2021년에 드디어 1급 살인이 인정이 되고 기소까지는 성공을 해. 근데 문제는 이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야. 미국의 이 사법 시스템이 뭐 느린 건지 아니면 재수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도 진행이 중이고, 근데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팸은 이미 종신형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감옥에 갇혀 있지. 그래서 어쨌든 그녀가 앞으로 처벌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엄마의 의문사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베시 살인 사건이 비중 있게 다뤄지다 보니까 사실 엄마를 죽인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대. 또 그만큼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엔 다 사고사로 마무리가 돼버렸으니까. 아,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까지 죽인 사람이 베시랑 루이스랑 자기 엄마까지 3명을 죽인 거네. 그치. 그 연쇄살인마가 성립이 되는 거지. 이거 다 인정되면 형량 진짜 어마어마하겠는데. 어마어마할 것 같아.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났잖아. 이 와중에 가장 기쁘고도 씁쓸한 사람은 러셀이었어. 왜냐면 본인의 억울함을 밝혀서 너무 다행이지. 근데 사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베시한테 2딸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러셀이 같이 키우고 있었고 이 딸들 입장으로는 양아빠가 범인이라고 여태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만큼 미워하고 증오했거든. 근데 무죄가 판결되고 난 후에 딸들이 이제 진심으로 와서 아버지 미안합니다.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해. 근데 딸들도 사실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자라도 다 밝혀져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 맞아. 근데 이렇게 밝혀지지 않는 사건들도 많다 보니까 그랬다면 평생 짓지도 않은 죄로 그냥 러셀을 미워해야 했을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딸들 입장에서는 자 봐라. 팸이 엄마 보험금을 가로챈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소송을 바로 진행하거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 왜냐면 뭐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베시가 그때 암투병으로 힘들어했잖아. 그래서 팸이 그녀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팸에게 나는 보험금을 주겠다라고 베시가 사인을 하긴 했어. 사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내 생각엔 팸이 야, 너 죽으면 내가 네 돈 다 딸들한테 나눠줄 거야. 네 남편 믿지 말고 나한테 해.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팸의 돈이 맞다라는 결론이 났고 딸들은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해. 사실 이 사건은 되게 다이나믹하잖아. 예상대로 흘러가는 게 뭐 하나도 없었고, 그치? 근데 그만큼 미국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았어. 또한 6부작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있다. 그렇게 사건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감옥에 있던 팸이 나름 스타가 된 거야. 막 우쭐대는 거지. 동료 수감자들한테. 야, 내가 저 사건 범인이야. 니들 나 알아? 내가 몇 명 죽인 줄 알아? 막 이러고 다닌대.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대. 새로운 수감자들이 오면은 저 사람이 그 팸이에요. 팸 허브예요. 막 이러면은 와가지고 야, 내가 사인해줄까? 진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 교도소 측에서 그냥 팸을 독방에 넣어버렸대. 너무 많은 주목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된다 해서 독방에 넣어놨다는데 난 이게 좀 약간 나한테는 사이다 파티였던 것 같아. 그치. 관심을 주지 마. 말아야 돼.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팸의 모든 범행이 드러나고 나서 그녀가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 막 논쟁이 생기게 되거든. 그때 러셀이 딱 이렇게 말을 해줬어. 나는 팸의 사형을 반대한다. 그녀는 사형을 받아 마땅한 괴물이지만 평생 갇혀 있는 걸로 죗값은 충분하다. 제 생각에는 좀 사형 당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감옥에서 자기 죄를 좀 반성하고 살아라. 약간 이런 의미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오히려 조금 더 좀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했어. 그러니까 러셀이 좀 많이 착해가지고, 그래, 너는 마땅한 괴물이지만, 그래도 평생 갇혀 있어야 이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냐. 꼭 죽일 필요는 없다. 나는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러셀의 말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말인 것 같아. 오늘 사건은 어땠어? 이 사건에선 참 피해자가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전 여기서도 배 씨가 특히 더 안타까웠던 게 믿었던 친구한테 살해당하고 또 사랑하던 남편은 자기 살해범으로 몰려버렸고, 맞아. 누명을 썼었고 또 자식들은 그 보험금도 못 받았잖아요. 이제는 좀 하늘에서 해결된 거 보고 좀 마음이 이제 그나마라도 좀 이제는 나아지길 그나마. 바랄. 나는 오히려 팸의 엄마. 왜냐면 마지막 그 순간에 팸과 엄마가 같이 있었을 거 아니야. 노쇠한 엄마를 약 먹이고 정신없는 사이에 이 발코니 밖으로 밀어버렸어. 그 순간을 팸의 엄마가 기억했다면 얼마나 이게 잔인한 순간이었을까, 죽기 전까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물론 아직은 뭐 재판이 진행 중이진 않긴 하지만. 그래서 팸이란 사람이 정말 얼마나 지독한 여자였는지를 오늘 충분히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저희 그럼 이제 마무리 할까? 네. 지금까지 디바 제시카 디바메이였습니다.